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주목해야 할 디자이너 40 3회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진행을 맡은 디자이너 백나은입니다. 제 뒤에 설치된 작품 FDSC 뉴스는 지금 주목해야 할 디자이너 40이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을 정하는 주체의 자리인 뉴스 데스크의 디자이너가 스피커로 앉아 동시대 한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 중인 디자이너를 주목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격주로 2회 동안 바로 이 자리에서 20명의 디자이너가 지금 주목해야 할 디자이너 20인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윤희, 박지홍, 양지은, 오유진, 유연주, 유현선, 이혜연, 정혜윤, 조슬기, 하영원 디자이너가 양민영, 소민경, 정혜리, 한승연, 황석원, 양수현, 김세린, 정유미, 오세날, 최수빈 디자이너를 소개합니다. 본 행사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또 다른 가족을 찾아서의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7월 22일 수요일부터 잠정 휴관을 종료하고 재개관하였습니다.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개관된 미술관에서 촬영을 진행하기 때문에 방송 중 약간의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프로그램 스태프 및 연사자들은 진행을 위한 최소 인원이 마스크 착용 후 입장하였으며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안전 거리를 유지하여 촬영 진행 중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연사 1명당 10분씩 총 100분 동안 진행되오니 열렬한 댓글 환호와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SNS에 지금 주목해야 할 디자이너 40, 지주디 40, 국립현대미술관 해시태그와 함께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연사자 우윤희 디자이너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미니스트 출판사 보말람과 OOH의 디자이너 우윤희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픽 디자인계의 이단아 양민영 디자이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양민영, 그의 디자인생은 한마디로 이단아입니다. 전통이나 권위에 맞서 혁신적인 콘텐츠와 디자인으로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는 태생부터 예사롭지 않은 베이비였습니다. 사실 유명 기저귀 브랜드 하기땡 모델 출신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렸어도 그 비범한 기운은 숨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양민영 디자이너를 처음 접한 것은 10년 전 잡지 나불나불을 통해서였는데요. 나불나불 2호의 주제는 허세였는데 양장책의 이미지와 그리고 우리말 발음을 로마자로 풀어 쓴 제목 등 이런 간단한 장치만으로도 허세스러움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3호는 변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었는데 학종이의 그래픽 모티브로 화려한 그라데이션의 텍스처를 활용해서 과감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이처럼 양민영 디자이너는 기호와 이미지의 문화적 맥락을 캐치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양민영 디자이너의 디자인 세계관을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코미디자이너입니다. 재미를 주는 태도가 고도로 발달된 양민영 디자이너는 디자이너인지 코미디언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먼저 이 포스터는 서점 인덱스에서 진행한 Useful Words라는 포스터전을 위한 포스터인데요. 포스터에는 사라 포스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 분위기를 풍기지만 사실은 포스터를 사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포스터가 주는 메시지가 다른 게 아니라 포스터를 사라는 말이라는 그 구성이 메타적이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체감 온도가 1도씩 내려갈 것 같은 이것은 에어컨 달력 포스터인데요. 이렇게 양민영 디자이너는 시원한 그래픽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 특기입니다. 이 냉면 티는 에이랜드의 그래피커라는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티셔츠고요. 역시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죠. 냉면에서 돌고래와 수영하는 사람과 바다와 야자수가 펼쳐지고 그리고 알파벳으로 냉면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2018년 전시 커피사회의 작품인 오아시스입니다.
커피 자판기라는 매체와 오아시스 같은 청량한 이미지를 통해서 재미있는 방식으로 그런 커피 문화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서울인기의 포스터와 아트 디렉팅도 양민영 디자이너가 맡았었는데요. 사실 매미나 모기 등이 포스터에 잘 쓰이지는 않는 요소들인데 양민영님은 이렇게 혁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외관 그래픽으로 숲속 동물들을 등장시켜서 유머러스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원형 테이블에는 냉면이나 오렌지 같은 이미지를 씌워서 유머러스함과 시원함을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참신하고 독특한 연출이 돋보였던 그런 행사였고요. 작년에 두 번째 ORGD 전시에서 셋업이라는 작품을 선보였었는데요. 떡볶이 그릇의 무늬를 패턴으로 한 패브릭을 개발해서 패션 아이템으로 도출을 해냈습니다. 소위 고급스러움으로 대표되는 패션이라는 장르가 이런 떡볶이 패턴과 만났을 때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그 스파크가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사실 떡볶이 그릇이라고 생각하면은 촌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어떤 시각 기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리석 같은 고급스러운 패턴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양면성을 보여주는 좋은 요소라고 생각했는데요. 프로 일침러인 양민영 디자이너는 절대적인 멋은 없다라는 일침을 가하고 싶었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양민영 디자이너는 정말 한결같습니다. 젠체하는 것들의 일침을 날리고 그리고 권위를 비꼬는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입니다. 그가 그래픽을 통해서 구현하는 희극은 예술적인 경지에 이르렀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옷입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양민영 디자이너는 옷에 관심이 많고 옷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양민영 디자이너가 만드는 잡지 쿨은 옷에 관한 잡지입니다. 영어로 쿨은 멋있다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죠. 잡지 이름을 쿨이라고 붙인 이유는 쿨한 게 좋다 이게 아니라 쿨한 게 뭔데? 하는 의심의 단어라고 합니다. 잡지 쿨 1호의 주제는 유니폼이었고요. 사전적 의미의 유니폼은 물론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는 옷의 유니폼적인 측면을 살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호의 주제는 여름이었고요. 우리가 흔히 봐왔던 아이스박스의 그 겉면에 있는 그래픽을 포착해서 잡지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익숙함 속에서 그런 신선한 인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글리하다고 생각하는 취향, 예를 들면은 하와이안 셔츠 같은 그런 것들에 집중하기도 하면서 절대적인 멋은 없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민영 님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등장하는 화보도 찍고 싶긴 하지만은 외모주의를 경계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런 태도 덕분에 낯선 관점으로도 풍부하고 유의미한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4호의 주제는 바이입니다. 바이의 뜻은 사다죠. 그래서 양민영 디자이너의 언어 유희 능력으로 보았을 때 4호라서 사다인 것으로 합리적인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잡지쿨 5호 주제는 오브젝트인데요. 특별히 두 가지 버전의 표지로 나왔어요. 하나는 프라다 스타일, 하나는 발렌시아가 스타일이어서 취향에 따라 선택해서 구매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책을 들고 다니면 명품 클러치인 척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시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리고 하나의 패션 오브젝트로 변신할 수 있는 그 디자인 역시 이 오브젝트라는 주제와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떡볶이 옷의 화보도 같이 등장을 하는데요. 기존 패션 브랜드의 화보의 문법을 미묘하게 따랐다고 해서 그 부분이 참 재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듯이 양민영 디자이너는 이렇게 기획자로서도 그리고 디자이너로서도 그리고 전체 과정을 컨트롤하는 디렉터이자 에디터로서도 탁월한 슈퍼 디자이너입니다. 뿐만 아니라 옷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스와치 서비스는 시즌당 하나의 아이템을 선주문 후 생산 시스템으로 판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순서대로 보일러 수트, 실험실 코트, 확대 스와치 가방, 도형 원피스, 그리고 이동하는 옷장을 만들었습니다. 또 양민영님은 옷정리라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성 작업자들이 옷장 속에 안 입는 옷을 정리하는, 그걸 판매하는 행사이고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 2015년에 열렸던 첫 번째 옷정리, 그리고 두 번째 옷정리입니다. 양민영님이 이렇게 여러 프로젝트를 시리즈로 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일단 해보고 다음번에 아쉬운 것을 보완하자는 태도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음을 기약하고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지속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잡지쿨도 그렇고 그 옷 정리도 마찬가지로 3회부터는 1, 2회 때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서 계속해서 더 나은 기획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옷정리 현장 전경이고요. 뭔가 되게 본격적인 옷가게 같은 느낌으로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재밌었던 게 옷정리에서 옷을 사면 담아주는 봉투였는데 그 옷 정리 그리고 밑에 감사합니다 라고 발음대로 그 알파벳이 적혀 있다는 점도 굉장히 위트가 느껴졌고요. 약간 모양새는 좀 격이 있는데 그 메시지가 알고 보면은 약간 겸양하다는 그 간극에서 오는 재미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양민영 디자이너가 좋아하는 옷은 보통의 패션 업계나 패션지에서 보는 것처럼 부자 혹은 모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일상적인 요소이고 개인적인 이야기와 사회적인 맥락 등이 섞여 있어서 재미있는 매체라고 말합니다. 옷의 그런 면모가 대중 패션지 등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서 옷에 관한 프로젝트들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키워드는 쿨인데요. 이건 앞서 보여드린 것과는 또 다른 결의 멋있음, 그 멋이 흘러넘침을 보여드리고자 준비해봤고요. 마이크로한 디테일이라거나 어떤 시스테믹한 시각 언어를 다루는데도 강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프로젝트를 보여드릴 건데 자세한 설명은 좀 스킵하고 그냥 쭉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디자인 매거진 CA의 디자인을 담당하셨고요. 그리고 멋있는 사진집 같은 작업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단행본 디자인도 이렇게 아름답게 뽑아내고 계십니다. 전시 그래픽 디자인도 하시고요. 그래서 한국의 동시대의 디자인을 읽으려면 양민영 디자이너를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민영은 기존 문법과 질서 속의 기호들이 새로운 의미 체계를 갖도록 만드는 재전유의 마법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재밌는 디자인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권위에 도전하고 기존의 가치 체계에 의문을 던지는 그런 양민영 디자이너의 실천적 태도는 문화적으로 아주 소중한 자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자인으로 기쁨을 주는 웃음 바이러스 양민영 디자이너가 궁금하시다면 웹사이트와 인스타그램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윤이었습니다. 첫 번째 연사자 오윤희님의 양민영 디자이너 소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지홍 디자이너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하게 된 박지홍입니다. 우선 저는 소카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한 디자이너는 소민경 디자이너입니다. 제가 소민경 디자이너에게 주목한 이유는요. 블록체인이라는 다소 어려운 기술 업계에서 그 업을 깊이 이해하고 기술에 공감하면서 진정성 있게 일하는 디자이너이며 더 나아가서 자기만의 미션을 가지고 일하는 디자이너라는 점에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소민경 디자이너가 블록체인 전문 디자이너로 거듭나기까지 그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소민경 디자이너는 5년차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안그라픽스, 코인원을 거쳐 현재는 해치랩스라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소민경 디자이너는 안그라픽스에서 일을 하던 와중
지인의 소개로 호기심에 코인에 투자를 시작하였는데 20만 원을 넣고 그 다음 주에 7만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바로 코인 업계가 엄청나게 붐이 되기 시작하던 시기였죠. 그러던 와중 코인원에서 디자이너 채용 공고가 뜬 것을 보고 덥석 이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잠깐 코인원에서 소민경 디자이너가 진행한 작업을 살펴보면요. 코인원에서는 유저가 막힘없이 빠르게 거래를 하고 원하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서 이러한 디자인 목표를 가지고 거래, 차트 페이지 등의 사용성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인원에서 일하는 당시에 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코인원도 같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스타트업의 성장을 압축적으로 겪을 수 있어 소민경 디자이너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하네요. 소민경 디자이너는 코인원에서 일을 하면서 코인과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더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심이 커지던 와중 해치랩스라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되었고 본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획부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나아가 지금 가장 핫한 회사보다는 본인이 들어가서 기여해서 그 회사의 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큰 흥미를 느끼고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제 실제로 소민경 디자이너가 해치랩스에서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소민경 디자이너는 우선 1인 디자이너로 리서치, 기획, 디자인, 심지어 개발 후 잘 구현되어 있는지 체크해보는 QA까지 광범위하게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민경 디자이너의 작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해치랩스의 프로덕트인 헤네시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적혀진 설명만 봐도 좀 어려운 것이 느껴질 텐데요. 저도 어려워서 제가 이해한 선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헤네시스는 앱 웹 서비스의 암호화폐 지갑을 구축하는 S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 지갑, 블록체인 지갑이란 무엇일까요? 블록체인 지갑은 코인을 보관할 수 있는 일종의 은행 계좌 같은 것입니다. 대부분 직접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에서 블록체인 지갑을 구축해야 하는 니즈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블록체인 지갑을 서비스에 구축하려면 블록체인 전문 개발자를 필히 고용해서 구축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구축한다 해도 인건비는 물론 수개월이 소요되고 보안 또한 취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앞서 말한 헤네시스를 통해 블록체인 지갑을 구축하면 인건비도 절감하고 일주일이라는 빠른 시간에 블록체인 지갑을 구축하며 보안 또한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덕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으니 그 안에서 소민경 디자이너가 어떤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보다 상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민경 디자이너는 사용자 니즈 파악 리서치를 진행하여 어떤 기능을 구축할지 파악하였습니다. 사용자 니즈 리서치를 진행하는 모습인데요. 직접 블록체인 지갑을 구축해야 하는 회사의 이사진을 만나서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하는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리서치 결과 이사진은 직접 자산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앞서 말한 블록체인 전문 개발자가 자산을 관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CEO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이사진이 직접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정보를 확인하는 용도의 뷰어 권한도 별도로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민경 디자이너는 유저 스토리를 기반으로 기획서를 작성하고 프로토타입으로 개발을 검증하고 QA까지 진행합니다. 이렇게 어떤 기능을 구현할지 결정이 나면 해당 기능을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하여 작성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없을지 검토합니다. 또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통해 개발자와 커뮤니케이션하여 실제로 구현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합니다. 세 번째로 소민경 디자이너는 디자인 시스템 구축까지 진행했는데요. 스타트업은 빠르게 만들고 실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민경 디자이너는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빠르게 구현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디자인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시스템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타입4와 컬러 시스템입니다. 서비스의 필수 컴포넌트인 버튼 시스템입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스토리북이라는 사이트로 시스템을 구축한 화면인데요. 이렇게 프론트엔드 엔지니어와 협업하여 리액트 기반의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했고 현재는 이미 구축된 컴포넌트를 조립하면서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빠르게 제품 개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모든 컴포넌트들이 개발에 바로 반영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이 안 나와서 다시 한번 버튼 컴포넌트를 보여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소민경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블록체인에서의 UX의 현황과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블록체인에서의 UX는 이제 설명하겠지만 다소 좋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민경 디자이너는 프로덕트 디자이너로서 블록체인이 재밌는 이유가 이렇게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문제는요, 블록체인 서비스를 사용하다 보면 본인의 실수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존 은행 계좌의 경우 계좌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 당연히 은행에 가서 계좌를 복구할 수 있죠. 그런데 블록체인 지갑은 개인 키라는 걸 잃어버리면 그 안에 있는 자산이 수백만 원이건 수천만 원이건 그대로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거래 로딩 과정이 길다는 점이 있습니다. 기존 은행 거래를 생각해보면 송금 시 그 기록을 은행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코인 거래는 이를 탈중앙화하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다양한 유저의 노드에 자신의 거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문제를 하나 더 살펴보면 사용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쓰여져 있다는 점입니다. 보시면 코인의 거래 내역을 보여주는 창인데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이렇게 탈중앙화라고 하면서 막상 들어가 보면 이 업계의 지식을 깊게 쌓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은 194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소민경 디자이너가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결국 위험을 부담해서라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만큼 커서인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언제까지 그렇게 큰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현재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사용자의 경험을 끌어올려야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것 같다고 합니다. 소민경 디자이너는 이렇게 탈중앙성을 위해 UX가 희생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정보가 나열되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탈중앙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록체인이 가지는 탈중앙화라는 정신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용자가 쓰기 편안해야 한다라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딜레마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소민경 디자이너는 블록체인 전문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소민경 디자이너는 비단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핀테크, 금융업계를 통틀어서 금융정보 격차 해소라는 미션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금융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고맙고 소중한 인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 소민경 디자이너는 강연과 발표 등을 통해서 블록체인 업계의 UX를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할 텐데요. 저는 정말로 발표를 준비하면서 소민경 디자이너가 블록체인 업계에서 디자이너로서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소민경 디자이너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소민경 디자이너의 개인 페이스북 페이지 혹은 소민경 디자이너가 UX UI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사이트인 스누트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소카 프로덕트 디자이너 박지용 님이 소개하는 해치랩스 프로덕트 디자이너 소민경 님의 작업을 잘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프레스룸 대표 양지은 디자이너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은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발표자로 참여할 수 있게 1회차에 저를 소개해 주신 최수빈 디자이너와 기획하고 애써주신 FDSC 학예연구소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이자 출판사인 프레스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각 아이덴티티, 책, 온오프라인 홍보물 등 전반적인 디자인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디자이너로서 활동하며 드는 고민을 기반으로 플랫폼을 만들거나 전시 출판 프로젝트를 기획하기도 합니다. 지난 1회차 발표 때 최수빈 디자이너님께서 저의 기획 활동들을 주로 소개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프레스룸 디자인 작업 몇 가지를 슬라이드로 묶어보았습니다. 제가 소개하려는 지금 주목해야 할 디자이너는 정혜리 디자이너입니다. 정혜리 디자이너는 현재 MSB 주식회사 디자인팀의 팀장이자 아트 디렉터이며 그래픽 디자인 출판 스튜디오인 슈퍼샐러드 스터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혜리 디자이너는 대학에서 화학공학과를 전공하고 졸업 후 디자인과로 진학했습니다. 디자인과 졸업 후 제일기획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팀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했습니다. 그 후 금융계 스타트업 회사와 패션 브랜드에서 인하우스 디자이너로도 일했고, 이후 2017년 초에 YG 엔터테인먼트의 크리에이티브 본부 소속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당시 주로 기밀 프로젝트에 참여하다 보니 포트폴리오를 노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 개인 프로젝트를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슈퍼샐러드 스토프라는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그의 언리빗 에디션에 참여하는 등 출판 기획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매직 스트로베리 레이블을 포함한 다양한 브랜드와 유통사를 가진 회사인 MSB 주식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이직했고, 현재 디자인팀 팀장이자 아트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저는 정혜리 디자이너가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정혜리 디자이너는 주로 브랜딩, 전시 디자인, 편집 디자인, 음반 그래픽, 아트 디렉팅, 출판 기획 등 다양한 분야 안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정혜리 디자이너의 주요 작업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최근 전주국제영화제가 주최하고 개간 그래픽이 주관한 백필름스 백포스터스에 참여한 작업입니다. 정여름의 단편 영화 그라이아의 주둔하는 신의 포스터로 용산 미군 기지를 바라보는 시선과 현실과 현실에 겹쳐진 가짜 현실을 표현했습니다. 비현실적인 측면을 암시하기 위해 3D 그래픽 이미지를 선택했고, 평화로운 동시에 느껴지는 불편한 것들을 켜켜이 쌓아 무언가 어긋난 것 같은 세계를 시각화한 멋진 작업입니다. 다음은 가수 선우정아의 싱글인 뒹굴뒹굴의 음반 그래픽 작업입니다. 보통 싱글의 편곡 리믹스만 된 발매는 기존 커버와 똑같이 릴리즈 되는데, 그런 기존의 경향을 탈피해보고자 시도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가사 중에 밥 먹고서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고 겁을 주던데 나는 원래 소띠라 괜찮아 라는 부분에 기반해 꽃밭에서 소가 뒹굴거리는 장면을 연출하기로 했습니다. 여담으로 선우정아와 뮤비 디렉터를 포함한 많은 스태프들 다수가 소띠인 점 또한 단서로 삼아 가공된 이미지가 아닌 소를 그대로 등장시키기로 했고, 타이틀은 레터링으로 진행했습니다. 레터링은 어거스트 프로그에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 작업은 선우정아 EP 스터닝의 GV 포스터입니다. 포스터는 반짝임과 반사되어 왜곡된 글자를 시각화한 결과인데요. 그래픽으로 시각화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거울지와 은펄지 위에 실크 인쇄하는 등 재료와 제작 기법을 탐구하고 활용한 벽면 그래픽을 통해 주 콘셉트인 반짝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작업은 선우정아의 세레나데 음반 그래픽입니다. 세레나데는 앞서 발매된 스탠드와 스터닝에 이은 완성형의 정규 앨범으로 신곡과 이전 곡들이 모두 포함된 앨범입니다. 그래서 앞서 발매된 개성 있는 콘셉트보단 가장 선우정아다운 클래식함을 전달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발매와 함께 다양한 상품 개발도 디자인했는데요. 세레나데 키트는 누군가를 향한 노래인 세레나데처럼 추운 겨울 향을 피워두고 가만히 앉아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내려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당 품목들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이 작업은 천미지의 정규 1집 마더 앤드 러버를 위한 그래픽 작업입니다. 여성 화자로서 누군가에 의해 대상화되는 다양한 이야기, 양가 감정을 갖게 하는 사랑 방식에 대한 음악으로 펑키하고 자유로운 사운드를 반영한 타이틀 서체를 만들고, 동시에 이 형태를 프레임 삼아 그 안에서 어디론가 뛰쳐나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던 점을 시각화했습니다. 이 작업은 콘템포러리 R&B 뮤지션 구원찬을 위해 디자인된 우표입니다. 음악을 발표할 때마다 우주에 어떠한 행성이 생겨나는 것 같다는 뮤지션의 이야기를 모티프로 디자인을 했고, 우표의 한 칸을 시퀀스 삼아 단계적으로 행성이 생겨나는 듯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사용 가능한 우표라고 합니다. 이 작업은 새소년 꾸러미를 위해 다양한 상품 개발과 디자인을 진행한 것입니다. 새소년의 영문명 안에 있는 네온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에서 착안해 꾸러미 품목들의 다양한 제작 방법으로 네온 컬러를 적용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된 네온 컬러들도 재밌지만 왼쪽 사진 중앙에 있는 클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새소년 로고 형태를 유지하면서 클립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 로고를 한 붓 그리기로 고안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테이프와 도형자의 확대 컷입니다. 다음은 슈퍼샐러드 스토프의 대표적인 출판 작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북스인 애니메이션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D, 3D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읽고 있는 책들의 실제 책을 찾아 매칭한 아카이브 북입니다. 평소 영상을 감상할 때 등장하는 책을 찾아보는 그의 취미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로 작품 속의 책과 실제 책 사이의 시각적 유사성을 발견하고 얼마나 유사한지 또는 무엇이 왜 가장 유사한지 등 기준을 만들어 그에 따라 카테고리를 분류한 책입니다. 다음은 캔들지입니다. 캔들지는 양초가 타면서 만들어내는 이상한 형태를 포착하고 담아낸 책입니다. 양초가 타들어감에 따라 석회동굴의 종유석, 석순, 자연물, 유기체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는 점을 흥미롭게 여겨 이를 관찰한 결과를 묶은 책입니다. 총 20일 동안 같은 위치에서 다른 색의 초를 태우고 관찰했으며 멋지다고 느껴지는 순간의 시간을 기록했고 책 안의 이미지 순서는 초의 명도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관찰한 초들이 다 타고 남겨진 조각들은 포스터와 스티커인 피시스에 담겨 있습니다. 다양하고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정혜리 디자이너의 다른 작업들은 슈퍼샐러드.com이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레스룸 대표 양지은 디자이너가 소개하는 슈퍼샐러드 스토프 대표이자 MSB 아트 디렉터 정혜리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튜디오 포레스트를 운영하는 동시에 스튜디오 바톤의 디자이너인 오유진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주목해야 할 디자이너 40 발표를 하게 된 오유진입니다. 저는 디자인 스튜디오 포레스트를 1인으로 운영하며 스튜디오 바톤에서 일하고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포레스트와 바톤에서는 기업 프로모션을 위한 마이크로 사이트,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숍, 작가의 포트폴리오 등 웹사이트를 주로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디자이너는 한승현 디자이너입니다. 승현님은 스튜디오 빵승의 대표이자 그래픽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승현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 사이트 빵승닷컴의 어바웃 페이지에는 작업 가능한 업무 범위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앨범 아트워크부터 브랜딩, 아이덴티티, 각 인쇄 매체,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활발하게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승현님의 다양한 업무 경험을 설명하는 또 다른 단서는 승현님이 거쳐온 회사들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장기와 혁오 등이 속해 있는 두루두루 아티스트 컴퍼니를 시작으로 레코드 레이블 안테나에서 디자이너로 약 4년간 일했습니다. 현재는 스튜디오 빵승의 대표이자 디자이너로 여러 역할을 전문적으로 해내고 있고요. 승현님의 작업을 소개하기 전에 잠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테나 소속 뮤지션들을 좋아하고 음악을 즐겨 듣는 편인데요. 몇 년 전부터 그들의 음악만큼이나 좋았던 것은 앨범 아트워크였습니다. 그 덕분에 음악도 더 자주 찾아 듣게 되었고요. 레이블이 발신하는 시각적인 결과물이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명료한 형태로 유려하고 섬세하게 디자인되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느낀 변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한승현 디자이너였습니다. 승현님은 인물과 음악이 가진 언어에서 맥락과 단서를 찾고 그 의미를 시각적인 형태로 재해석하여 가공하고 조합하는 데 아주 능한 디자이너입니다. 오늘은 승현님이 소개 페이지에 적어두신 앨범 아트워크, 브랜딩, 인쇄 매체, 일러스트레이션의 관점으로 승현님의 작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2019년에 발매된 권진아의 정규 앨범 나의 모양입니다. 인물 사진 대신 모양을 나타내는 원형, 직사각형, 육각형의 면이 정방형 앨범 자켓에 알맞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양이라는 제목에서 승현님이 찾은 시각적인 단서는 여러 가지 물성으로 확장됩니다.
원형에 면을 채운 금박이 가장 먼저 눈을 끄는데요. 둥근 원형과 금박은 빛의 성질을 띤 해처럼 보이기도 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 육각형과 직사각형은 다른 방식으로 후가공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형태는 투명한 슬리브 케이스에 불투명한 흰색으로 인쇄되어 희미하게 면을 채우고 있는데요. 슬리브 케이스에서 앨범을 꺼내면 같은 자리에 압력을 가해 종이의 질감을 강조한 모양들이 앨범의 입체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무형의 음악을 섬세하게 설계하여 물리적으로 재현해낸 유려한 앨범 아트워크가 돋보이는 디자인입니다. 다음은 2019년에 발매된 정재영의 아베크 피아노입니다. 피아노를 주축으로 다양한 클래식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는 연주곡 앨범인데요. 색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간의 여백을 충분하게 확보하여 대문자로 쓴 아베크 피아노라는 고딕 계열의 앨범 타이틀은 정방형 프레임 안에서 긴장감을 만듭니다. 정방형 프레임 내지를 펼친면으로 확장하여 크게 분할한 페이지 디자인도 인상적인데요. 앨범을 이끄는 피아노라는 악기가 지닌 형태를 이해하고 대비가 강한 흑백 사진을 사용해서 풍성한 여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같은 레이블 내에 속해 있더라도 뮤지션들이 보내는 메시지, 소화하는 장르가 모두 다른데요. 승현님이 디자인한 아이덴티티들을 보면 그들의 음악 세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장치들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발매된 정승환의 안녕 나의 우주는 유성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래픽이 단어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문장의 쉼표 역할을 해내는 동시에 단어들을 둘러싼 공간이 확대되고 있고요. 울림이 있는 발라드를 주로 부르는 뮤지션의 음악 세계를 잘 묘사해주는 아이덴티티 작업입니다. 2016년에 발매된 이진아의 싱글 앨범 에피타이저입니다. 한글과 한자 그리고 알파벳을 조합해 만든 율동감 있는 획이 컨템포러리 재즈, 퓨전 팝 장르를 소화하는 뮤지션의 음악을 경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발매된 샘 김의 정규 앨범 써낸문입니다. 낮과 밤처럼 대비되는 그래픽과 서체 테두리에 굵게 입체감을 준 타이포그래피가 특징입니다. 그루브가 강한 R&B, 포크 등의 장르를 소화하는 뮤지션의 아이덴티티를 선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발매된 이진아의 정규 앨범 진화식당 풀코스는 식당이라는 큰 틀 안에서 만들어진 기획에 마침표를 찍는 앨범입니다. 깅엄 체크, 커트러리, 메뉴보드, 피아노, 별점, 라벨 등과 같은 요소들이 모여서 식당의 장면을 만들고 레스토랑의 디너 코스처럼 에피타이저, 메인, 디저트와 함께 구성된 벡터 일러스트레이션이 앨범의 서사를 완벽하게 완성하고 있습니다. 앨범 아트워크, 아이덴티티가 맥락을 찾아 시각적인 형태를 만드는 영역이라면 인쇄 매체는 그 형태를 알맞게 담고 가공하는 경험과 기술, 전문성의 영역입니다. 한승연 디자이너는 다양한 판형의 인쇄물, 편집, 패키지, 굿즈, 커버 디자인 등 다수의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며 디지털 환경과 오프라인 환경의 차이를 이해하고 오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수집된 정보를 통해 디자인 현장에서는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자신만의 디자인 데이터 로그를 꾸준하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한승연 디자이너는 일러스트레이터로도 활동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시도를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텀블벅에서 200% 후원을 달성하며 한승연 디자이너가 기획한 프로젝트 피시시스가 성공리에 마감되었습니다. 리워드와 최근에 함께 도착한 메시지에서 승연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모로 어지러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림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부디 지금부터는 과거의 소중한 조각을 떠올리며 행복한 매일을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한승연 디자이너와 함께하는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빵승닷컴을 방문하여 즐거운 디자인 항해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앨범 아트워크부터 일러스트레이션까지 바꿔 말하면 한승연 디자이너는 기획과 디자인, 제작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 브랜딩이 가능한 디렉터이기도 합니다. 승연님의 작업이 더 궁금하시다면 빵승닷컴 또는 인스타그램 스튜디오 빵승을 팔로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유진 디자이너가 소개하는 스튜디오 빵승 대표 한승연 디자이너의 작업 잘 보았습니다. 다음 발표자로 윙크스톤의 디자이너 유연주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주목해야 할 디자이너 43번째 회차에 이 시대에 반드시 주목해야 할 디자이너 한 분을 소개하게 된 유연주입니다.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특히 편집 디자인과 웹 디자인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핀테크 스타트업 윙크스톤에서 웹 디자인과 UI, UX, 마케팅 디자인과 브랜딩 작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한 디자이너는 황석원 디자이너로 현재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워크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황석원 디자이너는 워크룸에서 전시 디자인과 편집 디자인,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그래픽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학부 시절 동양화와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2015년 졸업과 동시에 워크룸에 합류해 6년째 디자이너로 일하고 계시는 멋진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석원님은 스스로를 주로 문화예술 기반의 클라이언트와 일하고 인쇄 매체 위주의 디자인을 하는 마이크로 타이포그래피가 중심이 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같은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석원님의 작업을 볼 때면 저는 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주제를 풀어내기 위한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최고로 명료한 답이 되는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구나. 그래서인지 저는 석원님의 작업을 볼 때면 석원님이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주제를 잘 풀어내기 위해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의문과 문제제기 상황 속에 저런 디자인이 저런 명료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늘 생기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나올 몇 가지 질문들, 제가 석원님의 작업에 대해 던지는 질문이자 석원님이 작업하는 과정 중에 스스로에게 던졌을 질문을 통해 석원님이 마주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 안에 있는 텍스트들은 원래 어떤 상태로 주어졌으며 디자이너가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편집했을까? 첫 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답은 책 DMG 식물정원입니다. DMG 전시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이 책은 DMG 지역에서 채집된 84종의 식물 표본집입니다. 실제 표본을 조심스레 넘겨보는 느낌이 들도록 모든 식물 이미지 위에 트레싱지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식물 표본의 양식을 따라온 라벨이 스프레드의 우측 하단에 위치하고 중성적이고 절제된 느낌의 타이포그래피와 텍스트 배치로 도감의 느낌을 더욱 살려줍니다. 별다른 꾸밈 없이도 정보의 위계가 느껴지도록 그리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해 텍스트를 배치한 것과 대조되는 상대적으로 미려해 보이는 식물 표본의 양식을 따온 라벨이 디자이너가 자료를 처음 전달받았을 때의 상태를 거슬러 올라가 상상해보게끔 합니다. 책과 더불어 제작된 리플렛과 엽서에서는 디자이너의 능동적인 편집이 엿보이는데요. 모든 정보가 들어가는 책과는 달리 필수적인 정보만 선택적으로 추려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 인쇄 매체의 물성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답은 책 진실의 색입니다. 제목인 진실의 색의 질문을 던지는 듯한 불분명한 흑백 이미지를 더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 표지 전체적으로 검정 색지의 백색 실크 인쇄를 진행해 노이즈가 있는 질감이 더 잘 드러납니다. 게다가 앞표지 표 1에만 에폭시 가공으로 광택을 주었는데요. 액정으로 접하는 영상의 느낌이 더해짐과 동시에 비도공지의 거친 질감과 에폭시 가공의 매끄러운 질감이 대조되어 액정으로 접하는 영상 안과 밖을 구분해주는 듯합니다. 기울어진 제목 텍스트는 마치
미술관의 영상에 늘 등장하는 자막과 같아 보입니다. 서건님이 디자인한 책을 이야기할 때 예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모노스페이스 서체로 족판된 각주는 영상의 프로그램북을 보는 듯한 인상을 더해줍니다. 인쇄 방법과 종이 선택, 후가공으로 책에서 다루는 미술 다큐멘터리에 대한 인상을 효과적으로 보여준 작업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체가 주는 인상과 주제의 개념을 결부시킬 수 있을까? 세 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답은 책 몸짓들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의 몸짓, 제스처를 해석하는 철학서인 이 책의 디자인은 서체에도 몸짓이 있다면 기울임이 아닐까 하는 서건님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조판에는 이탈릭과 역 이탈릭을 모두 가진 영문 서체가 사용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서체의 몸짓을 잘 보여주는 이 서체의 이름은 토텐탄츠, 죽음의 무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인용에 사용된 역 이탈릭 스타일과 본문의 이탈릭을 함께 보고 있으면 텍스트가 울렁이며 춤을 추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다시 표지로 돌아가서 표지의 그래픽은 무용보를 사용한 곡선이라고 합니다. 형압으로 처리된 곡선은 움직임의 시퀀스를 암시할 수 있게 하며 텍스트의 구릿빛 박은 초록색의 종이와 클래식한 대비를 이룹니다. 몸짓들이라는 주제와 더할 나위 없이 어울리는 이탈릭, 역 이탈릭을 가진 역동적인 소체로 조판된 이 책은 작업에 알맞은 서책을 선택할 때의 서건님의 날카로운 관점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어지는 주제의 통일성을 잃지 않으며 그래픽 아이덴티티를 효과적으로 변주할 수 있을까? 네 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답은 행사 오픈하우스 서울의 그래픽 아이덴티티입니다. 우선 오픈하우스 서울은 매년 개최되고 있는 건축물을 개방하는 도시 건축축제입니다. 기존 오픈하우스 서울의 포스터는 열리는 문을 형상화한 그래픽이었는데요. 서건님은 이를 다채로운 색감의 벡터 그래픽을 이용해 무언가 차곡차곡 쌓이거나 펼쳐지는 동적인 구조물의 풍경으로 이어나갔습니다. 2019년에는 그전과는 조금 다른 타이포그래피 포스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는 2019년 본 행사와 연계된 프로그램 디자인을 진행하면서 생긴 변화라고 합니다. 벡터 그래픽이 아닌 타이포그래피가 주가 되는 포스터이지만 서건님은 기존 행사에서 사용된 뚜렷하고 다채로운 색상을 포스터에 계속 활용하면서 오픈하우스 서울 로고에 쓰인 푸투라를 주요 서체로 사용해 행사의 통일성을 잃지 않고 효과적인 변주를 이뤄냈습니다. 2019년 오픈하우스 서울의 연기 프로그램들 역시 메인 포스터에 사용된 색상들로 이루어져 연계 프로그램임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각자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것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매해 열리는 행사의 디자인을 진부하거나 지루하지 않게 이어지면서도 새로운 느낌을 주게끔 효과적으로 변주해낸 작업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복잡 다단하고 방대한 양의 자료를 보여주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낼까? 다섯 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답은 This is Never That 10주년 아카이브북입니다. 아직 발간되지 않은 책으로 10주년을 맞이한 국내 브랜드 This is Never That의 1000페이지 아카이브북으로 워크룸 프레스와의 콜라보레이션 작업이라고 합니다. This is Never That에서 생산한 모든 종류의 아이템을 전화번호부나 백과사전처럼 느껴지게 구성했는데요. 아이템뿐만 아니라 룩북과 영상, 공간 등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줄 때도 적극적으로 그리드를 활용한 것이 눈에 띕니다. 10주년과 1000페이지, 방대한 양의 자료와 룩북, 공간, 영상 등 복잡 다단한 구성을 하나의 거대한 아이템 인벤토리로 묶으면서 그리드를 통해 다채롭게 일관성을 잃지 않게 풀어낸 멋진 작업이었습니다. 아직 미출간인 이 책은 8월 중순 발매될 예정으로 곧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선 5개의 질문을 거쳐 알아본 황석원 디자이너는 맥락과 주제에 맞는 간명한 그래픽과 타이포그래피로 짜임새 있는 화면을 만들고 책의 물성까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늘 고민하는, 또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시스템화하여 책에 담아내는 아카이브북 작업에 능숙한 디자이너라고 저는 소개합니다.
서건님은 워크룸 그래픽 디자이너에서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서건님께서 앞으로 또 어떤 작업들로 시원한 답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며 여기까지 황석원 디자이너의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주 디자이너가 소개하는 디자이너 황석원님의 멋진 작업 잘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워크룸의 디자이너이자 프로젝트 그룹 파일드의 멤버 유현선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크룸과 파일드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유현선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발표에서 최보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양수연 디자이너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수연님은 현대미술을 전공하신 그래픽 디자이너로 디자이너이지만 기획과 마케팅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야깃거리가 발생하고 구전되는 디자인을 하고 싶어하는 분입니다. 현재 유닉에서 브랜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양수연님과 유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연님은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자동차와 화장품을 위한 디자인을 하셨고 이후 유닉 대표 김소연님과 빈다님을 만나 유닉에 합류하셨다고 합니다. 유닉이란 메일을 통해 발송하는 뉴스레터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미디어입니다. 유닉은 왜 밀레니얼 세대가 뉴스를 읽지 않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양수연님은 한국 미디어 씬에서 유닉의 포지셔닝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뉴욕 여행에서 많은 뉴요커들이 뉴요커라는 미디어의 에코백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보셨는데 그 사람들이 한 미디어의 사은품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에서 착안하여 유닉을 구독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미디어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국내 미디어의 사은품과 비교해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이 이미지는 국내 미디어의 사은품입니다. 여러 회사에서 만드는 생필품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사은품만 봐서는 어떤 이미지인지 지향점은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미디어를 내용과 비주얼을 기준으로 분류하셨고 유닉의 목표를 넷플릭스보다 힙하고 뉴욕타임즈보다 쉽게로 유닉의 미션을 밀레니얼 세대를 세상과 연결하기로 설정하셨습니다. 유닉은 세상의 소식을 전달하는 화자가 있는데요.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할 때 딱딱한 시사 이슈를 어떻게 더 편하게 느끼게 할지를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젊은 독자들이 알고는 싶지만 여러 이유로 장벽을 느꼈던 지식을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문법에 맞게 전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유닉을 대표하는 캐릭터, 즉 화자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별과 나이, 생김새, 옷차림 등에 따라 편견이 생기는 사람 대신 동물이나 사물 중에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기존 미디어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닉이지만 기본적인 비주얼은 기존의 미디어에서 익숙하게 사용된 시각 언어들을 살리고 싶어 하셨고 고민하던 중 종이 신문에서 보이는 뾰족한 재단선에서 착안하여 뾰족한 가시를 가진 고슴도치를 생각해내셨다고 합니다. 귀엽지만 까칠한 매력이 있는 동물로 친근하고 날카로운 유닉의 성격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스케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고스미가 탄생했습니다. 유닉에서 구독자와 인터뷰를 했을 때 유닉하면 떠오르는 명사라는 질문에 90%가 고스미를 꼽을 정도로 고스미는 유닉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수연님께서 노력하신 부분을 3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고스미를 살아있는 캐릭터처럼 설정하는 것입니다. 시각적인 요소와 콘텐츠에서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유닉 내부에서 고스미의 MBTI 테스트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무려 2시간 동안 토론을 하면서 답을 하셨다는데요. 그렇게 나온 MBTI는 ENFP로 유닉과 고스미의 성향과 태도를 결정하는 것의 기준이 됩니다. 팀원들과 서로 자주 고스미에 대한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고스미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실까요? 아니면 카라멜 마키아토를 마실까요? 와 같은 사소하지만 디테일한 질문을 던져 고스미의 상을 더욱 구체화하고
팀원들과 브랜드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고스미를 통한 애칭과 안부입니다. 유닉을 구독하는 독자들을 유니커라고 하는데요. 이는 유대감을 형성하고 유닉과 독자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끊임없는 독자와의 관계 맺기입니다. 유닉은 고스미를 내세워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닉의 1주년 때는 고스미 돌잔치라는 컨셉으로 실제 구독자들에게 돌잔치 참가 신청을 받고 고스미 얼굴 백설기도 맞추고 여러 브랜드에서 협찬으로 돌상을 차려주셨다고 합니다. 행사 전에 유니커에게 고스미가 돌잡이에서 뭘 잡았으면 좋겠냐는 설문을 했고 많은 분이 고스미가 오래 살며 좋겠다며 실을 잡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을 잡는 동영상을 연출했다고 하셨습니다. 2018년에는 자율 펀딩을 진행했는데요. 고스미에게 롱패딩을 사주는 컨셉으로 일주일 동안 펀딩 상황에 따라 고스미가 털모자, 부츠, 결국 롱패딩을 사게 되는 그래픽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구독자가 고스미를 같이 키우는 느낌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높은 참여율의 펀딩으로 노스페이스를 구입하려던 고스미가 몽클레어 패딩을 사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생겼다고 합니다. 유니커 10만 명 돌파를 기념하여 텀블벅에서 고스미 실버 버튼이라는 펀딩도 하셨습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었으니 스스로에게 실버 버튼을 준다는 컨셉이었는데 밀레니얼을 위한 미디어답게 요즘에 일어나고 인기 있는 대상에서 상품의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하게 유닉다움을 고민하고 유니커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더 재미있고 가지고 싶은 굿즈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수연님의 특징이 잘 보이는 부분은 뉴스레터의 디자인입니다. 수연님은 유닉이 입소문이 많이 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좋은 제품이면 고객이 알아서 소문내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보다 정말 소문내기 편한 방법을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구독자들이 유닉을 주변에 어떻게 추천하는지 물어보았더니 뉴스레터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는 방법이 제일 많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 화면에 한 기사가 보일 수 있도록 레이아웃을 구성했고 에디터들도 글자 수를 정해놓고 글을 작성했다고 하십니다. 상단에는 고스미를 모르는 사람도 로고를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로고와 고스미 이미지가 한눈에 보일 수 있게 배치하셨습니다. 이처럼 유닉의 뉴스레터는 단순하게 요소의 배치가 아닌 전체적인 기획까지 고려한 레이아웃입니다. 뉴스레터의 맨 앞에는 이와 같은 고스미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뉴스레터에는 3-4개의 이슈가 실리는데요. 에디터들과 협의를 통해 이슈 하나를 선정하여 고스미라면 이 이슈를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해서 이미지를 구성한다고 하십니다. 정말 살아있는 캐릭터처럼 고스미의 입장에서 구성된 이미지는 이처럼 다양하게 뉴스레터의 앞부분에서 시선을 끌고 오늘의 이슈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미지는 이슈의 핵심을 파악하여 한 장의 그림으로 쉽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유닉의 웹사이트는 메인 카피 우리가 시간이 없지 세상이 안 궁금하냐 라는 문구와 함께 이메일 주소와 닉네임을 적는 칸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뉴스레터의 구독이라는 유닉의 기본적인 시스템에 초점을 맞춰 필요한 기능만을 심플하게 구현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기존 신문 미디어의 특징인 절단면과 회색 색상도 구현되어 온라인 속에서 입체감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지난 이슈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지난 이슈를 보고 싶다는 피드백이 많아서 지금 웹사이트에는 기존 뉴스레터를 볼 수 있는 아카이브 섹션을 추가했고 이곳에서 지난 소식들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랜드의 기획과 마케팅을 입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에 능숙하시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유닉의 그래픽 디자이너 양수연님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이너가 소개하는 유닉의 디자이너 양수연님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튜디오 이응셋의 대표 이혜연 디자이너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주목해야 할 디자이너 40 다음 발표를 맡은 이혜연입니다.
저는 이응셋이라는 1인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기관 및 사업체를 위한 아이덴티티, 북디자인, 일러스트, 지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또 FDSC 편집국에서 활동하며 여성 디자이너들의 글을 모으고 발행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소개하는 디자이너는 김세린 디자이너입니다. 김세린 디자이너는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과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였고 FDSC 회원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FDSC 편집국에서 진행하는 글쓰기 모임을 통해서 김세린 디자이너와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후 김세린 디자이너의 눈을 사로잡는 작업 활동을 보며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작업의 일부를 함께 보며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김세린 디자이너 작업을 소개하기 위해서 살펴본 것을 토대로 함께 눈여겨볼 특징을 먼저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메시지와 비주얼의 정합, 두 번째로 물성에 대한 이해와 실체화, 세 번째로 타인과의 만남과 전달입니다. 결과적으로 김세린 디자이너는 메시지를 최선의 전달 방식으로 시각화해내는 통로로서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함께 작업물을 보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세린 디자이너는 졸업 후 2017년 디자인 에이전시 홍디자인에서 근무를 하면서 실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대기업의 홍보 디자인물과 한국예술종합학교 개관지 K아츠의 2017년도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김세린 디자이너가 홍디자인 박선주 실장님과 함께 담당했던 K아츠 23호, 24호의 작업 모습입니다. 23호는 리트머스, 24호는 리에종을 주제로 작업되었습니다. 용액에 반응하며 색깔이 바뀌는 리트머스 종이를 그라데이션 기법을 통해 페이지의 넘김이나 이미지 배치와 결합해 독특한 시각 흐름을 구성해낸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이어 프랑스어로 연결을 뜻하는 리에종을 주제로 한 작업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단어 리에종을 조각을 맞추듯 기하학적인 레터링으로 주제를 도입하고 이에 어울리는 한글 레터링을 고안해 페이지를 다채롭게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호 다른 주제의 매거진 작업을 통해 김세린 디자이너는 함축적 메시지를 시각 언어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탄탄하고 정제된 타이포그래피 실무를 다졌습니다. 1년 8개월여의 근무 후 김세린 디자이너는 2018년 8월 취향관이라는 공간으로 이직하게 됩니다. 과거의 살롱 문화를 재현하는 공간이자 신생 브랜드에 합류하면서 김세린 디자이너만의 강점인 메시지와 시각의 정합을 더 적극적으로 시도하며 브랜드 초기의 디자인 시스템을 다지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취향관에서 진행된 첫 작업인데요. 문을 연 지 6개월 정도 된 취향관에는 그래픽적인 정의와 소스들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에 김세린 디자이너는 오래된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며 탄생한 취향관의 독특한 건물 형태에서 출발해 그래픽 패턴을 마련하고 명암과 리플렛에 적용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미지의 반원은 취향관의 문에서 관찰되는 아치를, 두 번째 패턴은 취향관의 독특한 지붕 모양을, 세 번째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주고받는 바 테이블, 그리고 마지막은 바닥과 천장에 쓰인 나무 마감재를 모티프로 개발된 그래픽입니다. 개발된 패턴 그래픽은 리소인쇄를 통해 선명하고 밝은 색채의 제작물로 구현되었는데요. 차분하면서도 오랜 시간성이 느껴지는 취향관의 공간과는 대비적으로 밝은 색감과 독특한 컬러 배치를 부여해 현대적이고 젊은 인상을 가미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다음으로 진행된 대표 작업으로 미드나잇 인 서울이 있습니다. 미드나잇 인 서울은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살롱 야행을 주제로 진행된 페스티벌입니다. 아티스트의 작업실을 방문해 함께 작업하고 대화하는 환상적인 밤이라는 컨셉이 있었는데요. 처음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행사명이 적극적으로 호명되도록 하기 위해
미드나잇 인 서울의 각 이니셜을 따와 기하학적인 레터링을 화면 가장 큰 비주얼 요소로 활용하고 하위 요소로 리듬감 있는 타이포그래피와 별을 형상화한 선으로 환상적이고 즐거운 밤을 표현했습니다. 이어서 취향간의 시즌 그래픽입니다. 시즌 7과 8의 작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시즌 7의 주제는 We Make Better Me, 더 나은 개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하다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위와 미의 알파벳이 서로 닮아 있는 것에서 착안해 글자의 획이 모여 하나의 화면을 이루도록 한 그래픽입니다. 시즌 8의 작업은 낯선 나의 발견을 주제로 한 작업입니다. 락강의 거울 이론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인간이 자아를 이미지로 인식하는 것, 즉 나를 바라보는 나라는 환상을 추상적 그래픽으로 만들고 부분적으로 크롭에 활용하면서 나를 구성하는 것들을 사유하도록 하는 그래픽을 도출한 작업입니다. 다음으로는 취향간의 멤버 단체전 테이스트 전시 그래픽입니다. 취향간에서 생산된 8개의 콘텐츠를 각각의 이미지 기호로 만들고 이를 하나의 화면에 함께 구성하며 재미있는 질감과 조용 요소를 조합해 8인의 그룹전이라는 의미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초대의 이미지를 표현해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스트 앤 파운드 전시 그래픽입니다. 여행의 출발과 도착의 지점에서 잃어버리고 마는 기억이라는 독특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전시였는데요. 세계 어느 나라 낯선 장소에 있어도 유사한 형태를 띠는 표지판, 픽토그램, 환영의 인사말 등을 뒤섞고 제조화품으로써 오히려 어디라고 특정할 수 없는 장면을 연출한 포스터입니다. 작업에서는 전시의 실제 제작물 또한 여행을 하며 마주치는 실제 유인물이나 티켓, 수화물표 등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 돋보이는데요. 전시의 구성 또한 취향간의 1층을 도착층, 2층을 출발층으로 구분하여 공항의 구조를 차용하면서 전시를 경험하는 관람객이 실제 여행을 떠나 작품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마주하도록 하는 방식을 마련했습니다. 메시지를 내포한 그래픽 디자인이 경험과 접목되며 독특한 울림과 재미를 선사한 사례라고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작업된 로라스 밀의 브랜드 리뉴얼 작업입니다. 로라스 밀은 대전에 있는 카페로 숯불 로스팅이라는 흔치 않는 방법으로 20여 가지의 매우 다양한 원두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에 김세린 디자이너는 로라스 밀의 강점인 다양한 가지수의 원두를 전면에 드러내고 테이스팅 노트를 고안했습니다. 원두, 숯, 불, 향미, 로스팅 각각을 그래픽 모티프로 만들고 이를 동일한 레이아웃의 포맷에 배치한 후 원두의 특징을 색감과 함께 반영해 20여 가지의 그래픽으로 변주하는 시스템을 부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로라스 밀의 고유한 로스팅 기법이 접목된 카페 아이덴티티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며 실제 매출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거두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김세린 디자이너의 작업 중 제가 주목한 부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세린 디자이너는 최근 취향간에서 어반북스로 자리를 옮기면서 또 다른 시작을 마주하였는데요. 10년간 100% 에디터로만 운영되었던 조직에 첫 디자이너로 합류하며 의미 깊은 스타트를 끊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김세린 디자이너는 시각적인 흐름을 만들고 정돈된 정보와 시각 언어로 정확한 의도를 전달하며 더불어 더욱 선명하게 살아나는 감각을 전달하는 디자이너입니다. 그간의 탁월한 작업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김세린 디자이너를 소개해드려서 기쁩니다. 더 많은 작업과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보여드리는 링크와 페이지를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연 디자이너가 소개하는 어반북스 디자이너 김세림님의 작업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정혜윤 디자이너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할 정혜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UX UI 디자이너이자 마크업 개발자로 일하고 있으며 웹을 기반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디자이너는 스투키 스튜디오의 정유민 님입니다. 스투키 스튜디오의 디자이너인 정유민 님과 개발자인 김태경 님 두 사람으로 구성된 스튜디오입니다. 유민 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도 참여자 중에 하나였던 어떤 프로젝트 때문이었습니다. 유민님을 처음 만난 건 2016년 겨울이었습니다. 인포숍 카페 별꼴에서 진행된 진 만들기 워크숍에서 유민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유민님은 월경컵을 주제로 진을 만들었고 개인의 월경 정보를 진에 담아 모은 뒤 시각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월경컵이라는 것이 저에겐 매우 생소했기 때문에 재미있는 활동을 하신다고만 생각했다가 진에 적힌 질문에 대답을 하려니 너무 어려웠습니다. 당신의 월경형 양은 얼마인가요? 월경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내용들이었고 월경컵에 호기심이 생겨 진 워크숍이 끝난 후 월경컵 정보를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정보가 턱없이 적었습니다. 심지어 월경컵 수입에 제한이 걸렸다거나 월경컵을 소개하는 콘텐츠가 성인 콘텐츠로 분류되었다는 등 실질적인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미님의 프로젝트에 깊게 공감했었고 누구보다 프로젝트가 완성되길 고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사이 월경컵 프로젝트는 놀라울 만큼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저는 여기 보이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월경컵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월경컵이 뭔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한번 써볼까 하고 생각해 보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한 물건인데다 멀쩡히 잘 쓰고 있는 책들도 있는데 딱히 월경컵을 써볼 이유는 찾기 힘듭니다. 써보기 전엔 얼마나 편할지, 나한테 잘 맞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데 보통 주변에 월경컵을 쓰는 친구가 있지 않고서는 한번 시도해보기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스스로 작은 공부의 길이를 재고 컵을 선택하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할 수 있었지만 컵을 접어서 몸 안에 넣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실제 입문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다루며 월경컵의 접근성을 높이는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훌륭한 결과물을 낸 것 자체도 아주 고무적인 일이지만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집요할 정도로 꼼꼼하고 치밀하게 고민한 디자이너의 분투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기록은 유미님의 월경 기록입니다. 월경형 양은 물론 배출 속도까지 수치 데이터로 차트 데이터로 매달 기록한 부분을 보고 이런 좋은 컨텐츠가 나왔구나 하고 머리를 절로 끄덕이게 했습니다. 이곳은 불광동 청년청에 있었던 예전 스투키 스튜디오의 월경컵 스토어입니다. 이곳에서 월경컵 사용 방법 등을 상담하고 구매까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공간 사정으로 인해 이제는 운영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렇게 개인 기록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지식을 알아가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탐구하는 행위 또한 꾸준히 오프라인으로도 연결하여 교육이나 워크숍을 열기도 하는 등 월경이라는 제대로 기록된 적 없는 개인의 경험을 기록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개인의 신체를 접근하는 또 다른 시각과 방법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한참 후에 알게 됐지만 이 프로젝트는 웹뿐만 아니라 출판물로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월경컵 이용자들의 실제 반응인 질이 어디야? 똥 싸듯 힘을 준다는 게 무슨 말이야? 등등의 이미 사용 중인 분들의 다양한 경험담을 수록하며 이미 알게 된 정보와 노하우를 하나둘씩 공유하며 많은 분들이 댓글이나 메시지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것을 모아 수록집으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런 정보를 사실감 있게 전달했다는 점에서도 이 책은 매우 훌륭한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본 다음에 제가 입문을 했다면 좀 시행착오를 덜 겪었을까 하는 마음에 매우 아쉽기도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금도 방대한 정보를 자랑하지만 보다 많은 사용자들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계속해서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유미님의 이런 세심한 관찰력과 통찰력은 어느 날 불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스투키 스튜디오의 구성원인 유미님과 태경님 두 분의 개인 경험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약 알러지와 희귀질병으로 인해 약자성, 소수자성을 경험한 것들이 다음에 소개할 작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활동의 지향점이 모이면서 오늘의 스투키 스튜디오의 활동 방향이 정해졌는데요. 네, 스투키 스튜디오는 2016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불확실한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 작가로 참가하게 됩니다. 불확실한 학교는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잠재력을 탐구하며 예술, 기술, 장애의 관계를 다루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학습해온 백타적인 가치관과 차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립미술관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민님과 인터뷰에서도 본인도 장애인과 함께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는 것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모두 대부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입술을 읽어야 나의 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휠체어를 탄 무용가도 계셨고 휠체어를 따라 걸으며 내가 별 생각 없이 걸었던 길이 구조물이 어떤 사람들에겐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불확실한 워크숍에서 만난 맨nem이란 작가에게 일정 기간 코딩을 가르치며 음성 언어와 시각 언어로 소통하는 우리가 이른바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것이 어떤 경험과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중요한 물음과 의미를 던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맨nem 작가에 대해 소개를 짧게 할게요. 맨nem 작가는 자폐를 가진 작가입니다. 스투키 스튜디오는 맨nem 작가와 불확실한 학교를 통해 만난 이후 최근에도 작업과 전시를 같이 했었는데요. 언뜻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배울 필요가 없다 생각했던 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며 그들의 인생 경험과 어떻게 연결시키고 확장시킬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발전시켜 나가려 했습니다. 특히 여기 적힌 5가지의 질문은 꼭 장애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인에게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질문들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맨nem 작가와 프로젝트 연결고리에서 또 한 번 스투키 스튜디오의 치밀한 분석력이 빛을 발합니다. 맨nem 작가의 작품에서 특징이 될 만한 화풍이나 요소들을 잡아내고 거기에서 특징을 뚜렷하게 다시 한번 잡아냅니다. 또한 작가의 정체성 또한 빠뜨리지 않고 잘 포착해냅니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작가의 캐릭터를 프로그래밍으로 아주 센스 있게 잘 표현했는데요. 작품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 프로그래밍으로 효과를 주었을 때 더욱 극대화할 수 있도록 랜덤, 배치 요소를 적절하게 구사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작품과 캐릭터성을 아주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결과물은 이런 모습으로 생성이 되고요. 이런 모습으로 전시가 되었습니다. 대중들에게 미적인 즐거움과 상업적인 편리함을 모두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디자인이라는 업의 본질일 텐데요. 그 과정에서 어쩌면 우리가 약자성을 관가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지점을 하나씩 짚어가며 모두가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스투키 스튜디오의 가장 멋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 없는 가게가 바로 그런 접근성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차별 없는 가게는 사회적 소수자가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하나의 개인으로 받아들여질 것을 동네 식당이나 카페 등 일상에 가까운 가게로부터 약속받아 지도에 표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장애 등의 본인의 정체성을 이유로 쫓겨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을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각적 결과물이 시각장애인의 컨텐츠 접근성, 즉 컨텐츠가 스크린 리더로 잘 인식되어 전달이 가능한가, 키보드만으로 모든 컨텐츠에 접근이 가능한가, 광과민성으로 눈에 부담을 주지 않는가, 색 대비가 적절한가, 색각 이상자도 인지가 쉬운 색조합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 작업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시각장애인이 시각 콘텐츠에 접근한다니 무슨 말이야 하실 수 있겠지만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전맹, 즉 전혀 안 보이는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시각 출판물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결과물을 만들면서 막상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이나 반영이 되지 않는 결과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차별 없는 약속문에서는 아이콘 하나에서도 장애인분들의 중심에서 생각하고 노력한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음성 안내 정보를 제공하면서 귀 모양의 X표를 무심하게 그려놓는 등의 시각적 작업물을 만들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하는 작업입니다. 다페이스와 스투키 스튜디오가 콜라보한 작업인데요. 다페이스의 뛰어난 기획력과 퀴어 퍼레이드라는 맥락에 얹혀 인기를 끌었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다양성을 포함한 고민의 지점에서 밀레니얼 세대들의 가치를 잘 포착하고 보여주는 데 성공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모두 다 반영되진 못했지만 다양한 신체 모습을 가진 분들의 모습, 특히 다양한 탈 것을 담으려는 노력과 고민을 거듭한 작업들입니다. 단순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탈 것에 휠체어가 추가된 것을 보고 나라면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까라며 반성도 많이 했던 작업입니다. 스투키 스튜디오의 지향점은 명확합니다. 자본의 논리로 가볍고 가치 없다고 치부했던 개인의 경험을 꼼꼼한 관찰력과 감수성 그리고 끊임없는 시도로 다소 뿌옇고 막연하게 인식했던 것들을 더욱 명징하게 더 깔끔하게 보여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혜윤 디자이너가 소개하는 스투키 스튜디오의 정유미 디자이너 작업 잘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문학과 지성사의 조슬기 디자이너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과 지성사라는 출판사에서 북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책을 만들고 있는 조슬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주목해야 할 디자이너를 소개하는 행사에 연사가 되어서 제가 평소에 좋은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는 디자이너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즐거운 마음입니다.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디자이너는 오세날 디자이너입니다. 출판사 마티에서 북디자이너로 일하시면서 괄목할 만한 작업을 하셨고 현재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흥미롭게 보았던 새날님의 북디자인 작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세날 디자이너의 이름을 처음으로 기억하게 된 책은 누가 포퓰리스트인가입니다. 이 책의 뒷표지에는 포퓰리스트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제가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포퓰리스트는 유행을 일으키고 스타일을 만들며 특유의 언어를 구사한다. 대중의 인기에 연연하지만 그들의 참여는 원하지 않는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앞표지에 있는 여러 개의 팔이 마치 다수결 중인 것으로도 보여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팔 이미지가 미키마우스라는 대중문화적 아이콘이라는 것과 배경의 붉은색이 민주주의자보다는 포퓰리스트의 속성을 밝혀내는 것으로 보여지는 재치있고 영리한 그래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책은 진정성이라는 거짓말입니다. 이 책의 앞표지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이 문장 안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임에도 의미가 조금씩 변주하고 있는 것을 각주를 달아 보여줌으로써 독자가 미묘한 차이들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정의 내리지 못한 채로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즐겨 쓰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한 오세날 디자이너의 의도가 명확히 잘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고스트 아미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평범한 전쟁터의 한 장면처럼 보이는 사진 위에 책의 원제가 적혀 있습니다. 보일 듯 말 듯한 점선 외곽선으로 처리된 원제가 이 표지에 특별한 인상을 부과합니다. 표지의 레이아웃과 그래픽의 인상이 본문 디자인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판면의 가운데를 비우고 위아래 좌우에 제목과 쪽번호를 배치하고 쪽번호 후 숫자도 외곽선 서체를 사용하여 표지와 본문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연출이 돋보이는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스트 재킷을 벗겨낸 커버에는 무서운 척하는 유령 이미지가 보이는데 재킷과 다른 인상을 환기하면서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이 유령 이미지는 책을 관통하는 단어인 고스트로 연상할 수 있는 이미지이긴 하지만 더스트 커버의 아이디어와는 좀 다른 방식의 이미지라서 디자이너의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선택을 재미있는 변주로 읽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기적이면서 신선한 변주가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학교의 페미니즘을 이라는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리치는 듯 크게 쓰여 있는 제목이 프로파간다 포스터를 연상케 합니다. 단순하면서도 의미 있는 이미지가 제각각의 컬러를 입고 어우러져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한글 제목 서체와 영문 제목 서체가 마치 한 세트인 것처럼 보입니다. 제목의 한글 서체는 산돌프레스 02 베이직이고 영문 서체는 길산스 울트라 볼드라고 합니다. 자칫 요소가 많아 보일 수 있는 표지인데 한글과 영문 제목 서체를 한 세트인 듯 잘 어울리는 것으로 배치하여 균형감 있고 안정적인 레이아웃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주의 요리책은 읽기 쉬운 요리책을 가장한 미래파의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실험 보고서입니다. 산업 발전과 기계화를 찬양한 미래주의가 표지에 바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세날 디자이너는 속도감, 역동성, 운동감을 사랑했던 미래파 사람들을 생각하며 본문의 소제목은 본문 텍스트에 매다 꽂히는 듯하게, 그리고 쪽보노는 기울기를 주는 등 운동감을 줄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고려하여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의 본문 디자인이 참 좋았는데요. 형식에서 자유로우면서도 가독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잘 짜여진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세날 디자이너가 처음에 구상했던 표지의 그래픽입니다. 파란색 바탕에 홀로그램 박으로 채운 음식 일러스트 이미지가 보이네요. 요리에까지 사상을 주입하려 했던 미래파의 폭주하는 활동력과 메탈릭한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미래파가 직접 그려 남긴 음식 일러스트에 홀로그램 박을 3가지 사용하는 것으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제작비의 한계로 인해 실행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졌어도 멋진 표지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보스턴 리뷰의 2019년 7차 포럼 한때 그리고 미래의 페미니스트에 발표된 글을 엮어 출간한 책의 번역서입니다. 서구권 설화에서는 아기의 탄생을 황새가 아기를 물어다 준다라고 비유한다고 합니다. 아스키 코드를 이용해 아기를 물어다 주는 황새를 표현한 그래픽이 눈에 띕니다. 오세날 디자이너는 이 책이 웹사이트에 게재된 글들을 엮은 것이기 때문에 모니터로 보이는 화면을 책 디자인에 옮겨오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고 합니다. 책의 전체 디자인을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요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논쟁의 시점이 된 글 아래에 8명의 기고자가 답글을 단 것을 엮은 책이기 때문에 하나의 글이 끝나는 시점에 간지 없이 한 호흡으로 스크롤을 내려 읽듯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컨셉을 설정하고 북 디자인에 적용하면서 책의 각 부속의 디테일까지 세심하게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 책들을 보면서 왜 이 디자인이 좋은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입문서의 디자인은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최대한 정확하고 직관적으로 독자에게 도달하는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들은 모두 그 목표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책을 특별하게 만드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 덕분에 정직한 표지보다 더 유연하고 화려한 내용을 품은 디자인이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오세날 디자이너의 좋은 아이디어가 넘치는 정확한 디자인을 보고 싶고 기대가 됩니다. 오세날 디자이너를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인스타그램에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려고 합니다. 기획하고 진행하신 FDSC 하계팀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슬기 디자이너가 소개하는 오세날 디자이너의 작업 잘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영원 디자이너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픽 서체 디자이너 하형원입니다. 저는 1인 스튜디오로 타이틀 레터링이나 전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서체 개발하는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멋있는 작업을 보면 와, 어떻게 한 거지? 하면서 그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은 충동이 드는데요. 오늘은 그런 이유에서 최수빈 디자이너와 그 작업을 소개하면서 어떤 작업적 배경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수빈 디자이너는 3D 툴을 다루는 능력을 바탕으로 그래픽, 아이덴티티, 애니메이션 등 경계 없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래픽 작업에서는 회화적인 시선과 3D 툴을 결합해서 디지털 가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균열을 섬세하고 예민하게 다뤄내면서 감상자로 하여금 작품을 계속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최수빈 디자이너는 학부 시절 회화를 전공했고 당시부터 3D 모델링과
스토리텔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연히 친구들의 부탁으로 포스터 등을 만들게 되면서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분야의 매력을 느끼게 된 최수빈 디자이너는 기존의 자신의 장점인 모델링, 스토리텔링을 함께 살릴 수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 스티키 몬스터랩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이미지들은 최수빈 디자이너가 스티키 몬스터랩에서 작업한 것들인데요. 이렇게 신형 캘린더나 카카오톡 이모티콘 시리즈 등 시그니처 캐릭터와 스토리텔링이 어우러진 프로젝트들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최수빈 디자이너는 이직 혹은 독립을 고민하던 중 여럿이 한 팀이 되어야 되는 포스트 프로덕션보다는 혼자 시작할 수 있고 아웃풋이 좀 더 자신의 성과로 느껴지는 1인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로 독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 다수의 디자인 스튜디오 및 기업들과 협업하며 3D 애니메이션을 통해 프로젝트에 생명을 불어넣어주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과자전은 FDSC 회원이기도 한 워크스의 이현정, 이하림 디자이너와 해피스튜디오의 박지정 디자이너가 기획하고 디렉팅한 프로젝트인데요. 이의 일환인 팝업스토어 과자전 선물 가게를 위해 캐릭터 순이의 3D 렌더링과 애니메이션 작업을 최수빈 디자이너가 맡아 진행했습니다. 또 SM의 프로젝트 그룹 슈퍼M의 미니 앨범 로고를 3D 그래픽으로 만드는 작업을 2019년에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최수빈 디자이너는 올해도 2가지 빅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요. FDSC 회원인 박이랑 아트 디렉터, 한경희 디자이너와 호흡을 맞춰 현대백화점 친환경 캠페인을 위한 캐릭터 3D를 개발하고 키 비주얼 이미지를 제작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또 최근에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고양이와 집사를 위한 축제 궁디팡팡 캣페스타의 3D 그래픽 역시 햇빛 스튜디오의 디렉션 하에 최수빈 디자이너의 손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최수빈 디자이너는 그래픽 디자인에 대해 더 공부하기 위해 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이미지는 그의 석사 학위 청구 작업인 알래스카 월페이퍼입니다. 오늘날 컴퓨터 그래픽의 발달로 렌더링된 이미지와 실제 풍경은 구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최수빈 디자이너는 이 점에 주목하여 여러 장의 알래스카 사진을 중첩하고 이 중첩된 레이어에 거칠게 두께감을 줍니다. 이를 통해 알래스카 사진이라는 실제 풍경이 가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인 렌더링을 통해 가공됨으로써 실제와 재현은 물리적으로 하나로 결합되는 동시에 그 결합점을 두드러지게 만들므로써 2가지의 차이를 드러내는 양면성을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결과적으로 관람자는 이미지의 켜의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CG라는 것이 추구하는 가짜 리얼리티도 혹은 진짜 현실도 아닌 그 사이에 어떤 균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최수빈 디자이너의 작업은 대체로 어떤 시각적 효과를 통해 대상의 경계와 다중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합니다. 마치 두 거울이 서로 마주보듯 계속해서 감상을 심화시킵니다. 다음으로 보실 작품은 아카이브 2010-2015인데요. 이 작품은 공간 413의 2010년, 2015년 전시 아카이브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재해석한 포스터 연작입니다. 본 작업에서는 최수빈 디자이너의 회화적인 백그라운드가 포스터 지면의 그리드라는 경계를 넘어서게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10년에서 2015년까지 공간 413에 전시되었던 작품들 혹은 그 작품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방식 등 전시 공간을 구성했던 여러 요소들이 최수빈 디자이너의 해석에 의해 왜곡된 글자들, 비정형적인 선, 타원 안에 들어간 이미지가 되는 등 일부만 인용되거나 치환되어서 마치 회화처럼 지면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구성 방식에서 느껴지는 변칙성은 그래픽 요소가 읊어주는 시적 허용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오픈 리센트 그래픽 디자인 2019에서는 가상의 작가 심우윤의 여행 카탈로그와 포스터로 참여했는데요.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전형적인 이미지들을 은연중에 자신의 추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최수빈 디자이너는 여기에 착안해 야자수나무, 파르페, 글리치 등 여름의 추억과 관련된 클리셰를 자신의 스타일로 변주한 그래픽에 활용했습니다. 관객의 가짜 경험을 페이크 포스터와 카탈로그의 근거로 삼은 셈이죠. 그러면 이 포스터가 왜 재밌어 보이는 것일까? 조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야자수는 원근법에 의해서 배치되어 있지만 반대로 타이틀 문장에는 종이 엠보싱이 들어간 듯한 연출을 해서 이 포스터는 원근법에 의한 깊이를 가지다가도 종이임을 드러냄으로써 어느 순간 납작해져 버립니다. 가짜가 원본을 모방을 잘하면 리얼하게 보인다고 하죠. 어느 정도까지 리얼하다가도 그러한 원본의 재현을 방해하는 시각적 장치를 만들어서 이거 사실 납작한 거야 하면서 다시 뒤로 끌어당겨 버리는 구조가 오히려 작업의 매력을 배가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은 전주국제영화제 100필름 100포스터즈에 출품한 포스터인데요. 영화 전보를 위한 이 포스터는 렌더링이 적극적으로 활용된 케이스입니다. 최수빈 디자이너는 이렇듯 작업할 때 있는 소스를 쓰기보다는 만들어 사용하는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우측에 보이는 놀이기구가 전보인데요. 이 기구가 하얗게 연출이 되어 있는 이유는 작중에서 주인공이 전보에 탑승한 채로 전보와의 교감을 하는 장면이 하얀 방 장면과 교차 편집되어 나오는데 최수빈 디자이너는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물리적으로 결합시켜서 주인공과 전보의 교감 장면을 하나의 이미지로 축약해낸 것입니다. 디자이너에게 툴을 다루는 능력은 생각을 확장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인데요. 반대로 툴의 제약은 오히려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마저 제한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수빈 디자이너는 생각을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전개할 수 있는 단단한 기본기를 가진 작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최수빈 디자이너는 작업 내적으로는 표면과 경계의 틈새에 대한 탐구, 작업의 영역에 있어서는 경계를 넓혀가는 수렴과 발산의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의 개인전 작업부터 대기업 프로모션 3D 그래픽까지 섭렵한 경계 없는 하이브리드형 디자이너 최수빈님의 더 많은 작업을 보시려면 최수빈닷컴을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영원 디자이너가 소개하는 최수빈 디자이너의 작업까지 너무 즐겁게 잘 보았습니다. 오늘도 100분을 유익하게 채워준 연사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결과물만 접했던 작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에 대한 작업자의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어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총 4회차로 이루어진 지금 주목해야 할 디자이너 40의 세 번째 시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 회차를 통해 각자의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약 중인 디자이너 10명을 더 소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주 후 8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유튜브 채널에서 마지막 라이브로 만나 뵙겠습니다. 본 행사는 곧 FTSC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FTSC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더 많은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